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은 우유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우유 업체인데 여기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유를 많이 안 마시나요? 예, 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앵커님 우유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그걸로 컸죠. 네, 예. 키 크려면 더 드셔야죠. 네. 그런데 그런가요? 예, 지금 네. 현재 보게 되면 우유에 대한 소비량이 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예. 최대 우유 업체가 파산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심각한 변화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마시는 거죠. 예,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딘푸드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예. 94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100년 됐네요. 네, 미국 최대 유가공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단의 자금 지원까지 필요한 상황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어떤 현실적인 측면들이 다가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내 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985년 대비해서 작년까지 한 3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숫자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8%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이런 유가공 업체가 살아날 기반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빠지는 거니까. 예, 맞을 것 같고요.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변화가 미국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을 보게 되면 1975년 이후로 꾸준하게 하향세를 걷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건강 얘기가 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아무래도 우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만인, 동물성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대체제인 생과일 주스나 아니면 생수가 오히려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쪽에 대한 오히려 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우유에 대해서 대체되는 이제 대체 우유 시장이 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몬드 우유라고 요즘 또 많이 드시죠? 예, 달짝지근하니, 예, 고소하니. 예, 축출해서 나온 그런 음료 같은 경우도 이제 코카콜라 쪽에서 지분을 취득한 회사가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있고요. 게다가 두유 같은 경우도 또 부각을 많이 받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두유에 대해서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글로벌적으로도 식물성 우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미국에서 대체 우유 시장이 아직 우유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18억 달러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귀리 우유라고 하고 있는 특히 우리는 좀 생소하긴 한데 다이어트 식품이거든요. 네, 다이어트 식품인가요? 예, 예. 안 마셔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작년 매출이 한 630%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미국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또 대체 육류 예. 한번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에 언급을 좀 드렸었죠. 예. 이런 쪽에서도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환경 관심과 어떤 건강 관심 이런 쪽이 어느 정도 하나의 축으로 되면서 글로벌 식품업계 쪽에서도 바뀌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우유 대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한 2024년 가게 되면은 우유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어떤 전망이 상당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대체 육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2040년 앞으로 한 20년 뒤로 가게 되면 거의 어떤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육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대체 육류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이런 관점이 높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도 앞으로 이제 전통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장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월마트 같은 경우도 대형 마트가 자체적인 브랜드, 저희가 네. 보통 PB 브랜드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어떤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통 산업이 또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도 비슷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흰우유 소비량도 1997년 한 31.5kg에서 26kg대로 상당히 또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출산 효과에 따른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통적인 우유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가 이끌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커피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게다가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백미당이라고 요즘 상당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도 디저트 쪽으로 우유 기반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쪽에서
가정 간편식 그리고 식물성 우유 제품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다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품업계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예.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확인해야 될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이제 고기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 가짜 고기라고 해서 식물성 대체 육류 네. 이런 부분, 대체 고기 이런 부분이 인기였는데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유 시장 같은 경우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대체 우유 시장, 식물성 우유 이런 부분이 관심거리라고 하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뜨는 산업 있고 지는 산업 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면 일본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한테는 좋은 건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나오는 예.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나마 도요타는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예.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본 자동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1%가 늘어서 뭐 사상 최대치 쪽은 계속 근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빈익빈 부익부가 좀 더 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닛산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면서 영업이익이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가 85% 줄었다. 라는 관점 쪽에서 미쓰비시, 스즈키 그리고 혼다 모두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닛산 자동차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순이익도 한 73%까지 줄어든 성적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고 있고요. 신차 투입이 지연되고 있고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은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지금 또 하나 고민거리가 어떤 지난 카를로스 전 회장이었죠.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어떤 축출된 이유로 경영사에 대한 혼란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진이 좀 더 커진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위축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량의 감소율을 보게 되면 거의 2018년도 이후부터 마이너스권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만큼 경기에 따른 민감한 어떤 업종이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글로벌 여러 가지 어떤 부진이 이런 쪽으로 좀 이끌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우려가 좀 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세계 주요국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5월 달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15% 이상 두 자릿수의 감소세가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진과 함께 미국 특히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빠르게 어떤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또 일본의 어떤 수출의 대표 주자인 자동차 업종의 고민은 엔화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엔화 강세가 지난 여름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엔달러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한때는 달러당 100엔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이어졌다가 지금 이제 꾸준하게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가 이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자동차 산업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일본 자동차는 20세기 후반부터 그래도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으로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이면서 그동안 무너졌던 전자업체가 붕괴됐던 모습들을 대체하는 그래서 일본 경제에서 어떤 중요한 지탱하는 주력 산업으로 보여지고 네. 있었는데 이 100년 만에 자동차 업계도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본 차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또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차는 그래도 그나마 선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 공장 출하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특히 SUV 쪽으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국 공장에 대한 출하량은 부진하죠. 한 20% 가까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숙제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대세인 친환경차를 얼만큼 라인업을 보강해서 따라가느냐 이 부분도
그나마 지금 미국 쪽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자동차 업계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엔화 강세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섹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래도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